며느리가 될 아이는 내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결혼식 날 그냥 뒷줄에 앉아만 계세요. 촌스럽게 나서지 마시고요.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 결혼식에서 내가 진짜 보여줘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시작은 작은 가족 식사 자리였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장을 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남편 민수가 생전에 사주었던 소매 끝에 얌전히 레이스가 박힌 베이지색 블라우스였다. 당신이 입으면 고급스러워 보여. 그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이제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이 옷만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식당은 강남의 한 퓨전 한식집이었다. 수진이 고른 곳이라고 했다. 입구부터 사진 찍기 좋게 꾸며져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밝은 조명이 반짝거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그 소리 속에 내 자리는 없는 것만 같았다.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은 며느리가 될 여자 수진이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몸에 딱 붙는 스커트를 입고 마치 이 자리가 자기 무대인 것처럼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나를 발견하자 입꼬리가 올라가면서도 눈빛은 미세하게 굳어졌다. 아, 오셨어요, 어머님. 입으로는 분명 어머님이라고 했지만 어딘가 손님에 더 가까운 뉘앙스였다. 준호는 바로 내 옆에 앉아있지 않았다. 테이블 반대편 수진 옆에서 크게 웃으면서 그녀의 사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들어오는 소리만 나도 고개를 번쩍 들고 엄마 왔어? 하고 반기던 애가 잠시 동안 나를 보지도 못했다. 갈공 내가 먼저 손을 들어 흔들자 그제서야 아, 엄마 하고 짧게 인사했다. 일어나지도 않고. 나는 준비해온 작은 선물 봉투를 테이블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빈자리 한 칸 끝에 앉았다. 이미 분위기는 한창 달아올라 있었고 A4 용지에 출력된 웨딩홀 배치도, 꽃장식 샘플 사진, 청첩장 디자인 같은 것들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누가 봐도 이미 여러 번 회의한 사람들의 책상 같았다. 그 여러 번에 나는 끼지 못했을 뿐. 어머님! 수진이 와인잔을 들고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저희 방금 플라워 데코레이션 얘기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다들 수국이랑 장미 섞어서 하더라고요. 너무 클래식한 건 좀 촌스러워 보여서요. 요즘 감성이랑은 안 맞잖아요. 그녀의 말 중간에 촌스럽다라는 단어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다. 민수와 나는 작은 동네 예식장에서 결혼했다. 그때 나는 직접 시장에서 꽃을 사다가 화병에 꽂았다. 백합과 국화, 장미를 섞어 대충이라도 예쁘게 보이도록.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했고 그래서 충분했다. 그렇겠지.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다들 세련되게 하니까. 수지는 내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더 나아갔다. 상견례도 리허설도 본식도 전부 한 컨셉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거의 다 도와주고 계세요. 어머님은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앉아서 지켜보시기만 해도 돼요. 나이 드시면 이런 거 피곤하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그녀 입에서는 존댓말이 나왔지만 표현 하나하나가 내 자리를 줄여버리는 칼날 같았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 결혼 준비라는 게 원래 정신없잖니. 준호가 그때서야 중간에 끼어들었다. 아, 엄마, 그냥 수진이한테 맡겨. 요즘 스타일은 우리가 더 잘 알지. 엄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 그냥 편하게. 편하게 있으라는 말은 종종 빠져 있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음식이 나오고 웃음소리와 함께 분위기는 더 떠들썩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대화 주제는 웨딩홀 계약, 스드메 패키지, 사회자 섭외, 피로연, 양가부모 인사 순서 같은 것들로 이어졌다. 누군가 신부 어머니는 어떤 한복하셨냐며 수진 어머니에게 물었고 모두가 웃으며 스마트폰 사진을 돌려보았다. 나에게 어머님 한복은 어디서 맞추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여기에 있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디저트가 나올 즈음 수진이 갑자기 손뼉을 치며 말했다. 아, 맞다. 리허설 동선 얘기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예식장 쪽이랑 저희 쪽 가족들 모여서 한 번 더 위치랑 동선 맞추기로 했거든요. 그때 역할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눈을 피했다. 가족들?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도 그때 같이 가면 되는 거니? 순간 식탁 위에 흩어져 있던 여러 시선이 동시에 살짝 흔들렸다. 누군가는 물잔의 시선을 받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수지는 아주 잠깐 멈칫하다가 웃었다.
어머님, 그날은 양가 부모님들 말고 저희 쪽에서 중심으로 움직이는 날이라 준호랑 저희 부모님 그리고 친척 몇 분만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나중에 리허설 영상 보여드릴게요. 요즘엔 다 영상으로도 설명이 되니까요. 나중에 영상으로. 나는 그 순간 마치 어딘가 먼 곳에서 이 장면을 내려다보는 사람처럼 그 말을 들었다. 당신은 현장이 아니라 기록만 보면 됩니다라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그 말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그게 더 효율적이지라고 말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뭐 도울 거 없니? 경비 정리라던가 친척들 연락이라던가. 수진이 웃으며 손을 저었다. 어머님은 뭐 식장 오셔서 그냥 예쁘게 앉아 계시기만 해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웨딩은 다 젊은 층 위주로 돌아가서 어머님 세대께서 의견 내시면 괜히 서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건 서로를 위해서도 안 좋잖아요. 그쵸? 그녀는 서로를 위해서라는 말을 참 쉽게 썼다. 내 마음은 그 말과 정반대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거리의 네온 사인들은 여전히 밝았지만 내 안은 어딘가 꺼진 듯했다. 나는 양손으로 가방끈을 꽉 쥔 채 걸었다. 골목 어귀마다 민수와 함께 다녔던 기억들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장을 보던 길, 병원에 함께 다니던 길, 밤에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던 길. 그 시간들은 멈췄는데 나만 혼자 그대로 거기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조용한 현관에 서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오늘의 그 기묘한 공기, 미묘한 말들, 비켜가는 눈빛들. 이건 그냥 준비 과정의 스트레스 정도로 넘길 일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를, 이 가족에서 슬그머니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며칠 뒤 나는 그게 착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카톡 알림 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열어보니 오늘 상견례 리허설 겸 가족 모임이라 적힌 사진들이 잔뜩 올라와 있었다.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 웨딩홀 브로슈아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회자와 농담을 주고받는 영상. 거기에는 수진의 부모와 친척들, 그리고 내 아들 준호가 있었다. 나만 없었다. 사진 한 장에서는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하얀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것을 정리해주며 웃고 있었다. 옆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 사이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확대해보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볼 수 없어 휴대폰을 엎어놓았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그날 저녁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응,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라 길게는 못하는데 왜? 사진 봤어. 오늘 웨딩홀 갔다며. 엄마는 그런 자리 있을 줄 몰랐네. 잠깐 숨을 고르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아, 그가 조금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일정 맞는 사람들끼리 먼저 간 거야. 엄마는 바쁘실 것 같아서. 바쁘다니. 나는 어이없이 웃음이 났다. 엄마가 뭐가 그렇게 바쁘겠니? 너 결혼 준비인데 엄마가? 그런 자리는 원래 같이 가는 거 아닌가?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제발 좀 크게 생각하지 마. 요즘 웨딩 시스템은 다 이런 식이야. 실무는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어른들은 그냥 나중에 결과만 봐도 돼. 엄마가 끼면 괜히 의견 충돌 나고 힘들잖아. 말끝마다 힘들잖아 라는 단어가 붙었다. 내 존재 자체가 부담이고 충돌인 것처럼. 나는 네 엄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신부 쪽 부모만 가족 아니잖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회의 다시 들어가야 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통화가 끊긴 뒤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 밤 나는 준호의 옛방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그의 초등학교 졸업사진, 중학교 때 상 받은 상장, 민수가 액자에 넣어둔 준호의 어린 시절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군대 다녀와서 쓰던 공책 몇 권이 쌓여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이 방이 기억하는 준호는 엄마, 나 오늘 이런 일 있었어 라며 학교 이야기를 쏟아내던 아이였다. 지금의 그는 엄마,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라는 말만 남긴 채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가슴 한켠이 미세하게 그러나 꾸준히 갈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민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겼던 편지들이 들어있는 상자. 하얀 봉투 여러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맨 위에 올려진 한 봉투에는 내 이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말 필요할 때 열어봐. 나는 그 문장을 읽고도 손을 떼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아직은 이 모든 게 잠깐의 오해이길 바랐다.
하지만 그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예식장 리허설 겸 가족 모임이 또 한 번 있었다. 이번에는 웨딩홀 측에서 진행하는 리허설 촬영까지 곁들인 자리였다. 나는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시간과 장소 정도는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었다. 카드 결제 문자와 카톡 단체방에서 흘러나온 말들 덕분이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정장을 챙겨 입고 그곳으로 향했다. 강남의 한 대형 웨딩홀. 커다란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이고 로비에는 하얀 꽃과 리본들이 가득했다. 나는 묻지도 않은 눈으로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리허설이 진행되는 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내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 어머님은 입장 안 하시는 걸로 하는 게 그림이 훨씬 깔끔하죠. 누군가, 아마도 웨딩 플래너가 말하는 목소리였다. 그렇죠. 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솔직히 제 시어머니 분은 이미지가 좀 옛날 스타일이셔서 사진이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저희는 약간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으로 가고 싶거든요.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다. 요즘은 양가 부모님 입장 생략하는 커플도 많아요. 신부 위주로 가는 흐름이죠. 그게 훨씬 감도 맞고 덜 부담스럽고. 준호의 목소리가 작게 그러나 분명히 들렸다. 그래,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누군가가 다시 물었다. 그럼 신랑 어머님은 그냥 객석에 앉아 계시는 걸로요? 수진이 대답했다. 넵, 그냥 뒷줄 쪽에 자연스럽게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화면에 잡힐 필요도 없고. 그 말에 사람들 몇이 키득거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었다. 발바닥 아래의 대리석 바닥이 얼음판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돌아섰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왜 예식장에 왔었어? 네가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 엄마도 네 결혼식 준비 좀 보고 싶었어. 엄마, 우리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엄마가 끼면 분위기만 이상해진다고. 수진이 스트레스 받는 거 안 보여? 제발 좀 이해해줘. 그래서 내가 물었다. 엄마는 네 결혼식에서 사진에도 안 나오고 입장도 안 하고 그냥 뒷줄에 숨어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니? 준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나올 일 아니잖아. 그냥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더 중요한 거지. 하루짜리 행사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 말이 나왔다. 차라리 엄마, 이번에는 그냥 안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 내 안에 공기를 통째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뭐라고? 수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솔직히 엄마 오시면 더 힘들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알잖아. 우리 형편, 엄마 스타일. 수진이 가족이랑 우리 집 이미지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냥 나중에 따로 밥 먹자. 그게 서로 편할 것 같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말라서 혀가 붙어버린 것처럼. 그래, 결국 그 한마디만 겨우 나왔다.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많은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 숨을 쉬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장식장 위 상자, 민수가 남긴 봉투. 정말 필요할 때 열어봐. 나는 상자를 꺼내와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지만 결국 맨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다. 앞면에는 그가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적은 내 이름이 또렷이 남아있었다. 김미정에게. 봉투를 뜯는 소리가 낯설게 크게 들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 묵혀둔 그의 목소리가 살아났다. 미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내 마음이 많이 닫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다. 하지만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대충 닦아내고 끝까지 읽어내려간다는 마음으로 숨을 고르고 다시 글자를 따라갔다. 내가 병원에서 누워있는 동안 준호를 보면서 참 많이 걱정했다. 착한 애인데 이상하게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인정받는 데 약해서 언젠가 자기 집보다 남의 집 기준에 자기 삶을 맞추려 들까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늘 사람을 정확히 봤다. 특히 결혼할 때가 걱정됐다.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눈이 가려지기도 한다. 혹시라도 네가 상처받는 자리가 될까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조금 해두기로 했다. 편지 안에는 조금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지만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조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분명 준호가 너를 밀어냈거나 네 자리에서 너를 떼어내려 한 순간이 있다는 뜻일 거다. 그때는 혼자 버티지 말고 박현우 변호사를 찾아가라. 그 사람에게 이미 모든 이야기를 해두었다. 박현우, 익숙한 이름이었다. 민수가 회사 정리하면서 자주 만나던 그 중년 남자 변호사.
깔끔한 양복에 말수가 많지 않던 사람이 떠올랐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재산과 앞으로 들어올 돈들 대부분은 준호에게 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의 결혼식 날 네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순간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손에 힘이 들어가 편지가 일렁였다. 너는 이 집의 뿌리다. 네가 무시당하고 편의대로 치워지고 사진에서 잘려나가야 되는 자리에 나는 내 아들을 세우고 싶지 않다. 그게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내가 죽은 뒤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이 그뿐이더라. 그러니 언젠가 네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밀려났다고 느끼는 날이 오면 혼자 울기만 하지 말고 현우를 찾아가라. 마지막 문장은 놀라울 만큼 잔잔했다. 너는 지워져서는 안 될 사람이다, 미정아.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그걸 잊는 날이 온다면 내 목소리로라도 상기시키고 싶다. 나는 네 편이니까. 편지를 모두 읽고 나자 손이 덜덜 털리기 시작했다. 민수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단호한 말을 들은 적은 없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억울해서도 슬퍼서도 고마워서도 다 함께였다. 그러고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나 더 이상 스스로를 지워버리지는 않을게. 다음 날 아침 나는 박현우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시청 근처의 오래된 건물 6층, 복도 끝에 있는 문. 문 앞에 새겨진 작은 명패에는 법무법인 다온 변호사 박현우라고 쓰여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용한 사무실 특유의 종이 냄새와 커피향이 섞여 들어왔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살짝 들어 올렸다. 고 민수 씨 부인입니다.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이곳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직원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쪽 방으로 다급히 들어갔다. 잠시 뒤 안쪽에서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오셨어요? 들어오시죠.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갔다. 책장으로 둘러싸인 넓지 않은 방 한가운데 회색 정장을 입은 박현우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빛이 분명했다. 김미정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먼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민수 형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부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가슴이 또 한 번 시큰해졌다. 나는 간신히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많이 걱정하셨어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옆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다. 서류철 위에는 강민수 유산 관련 신탁 및 특별 약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형님이 남기신 재산 구조와 거기에 붙어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인께서 오셨다는 건 아마도 그 조건과 관련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는 파일을 열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민수는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제조업체의 지분, 적금과 예금, 보험금, 그리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들어올 일부 수입까지 모두 하나의 신탁 구조로 묶어두었다고 했다. 그 신탁의 일체 수익자는 나였고 이후 최종적 상속인은 준호였다. 그런데 거기에 특이한 조항이 하나 붙어 있었다. 여기 보시면 박 변호사가 한 장의 서류를 내 쪽으로 돌렸다. 수익권 이전 조건, 수익자 김미정이 사망하거나 신탁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녀 재산은 강준호에게 이전한다. 단, 다음의 조건이 만족될 때에 한한다. 나는 글자를 따라 내려갔다. 1. 강준호의 혼인신고일 이전 혹은 신고와 동시에 친권자이자 모인 김미정을 혼인식에 정식으로 초청하여 양가 가족과 하객들 앞에서 어머니로서 예우하고 그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거나 모욕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 내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이게 뭐죠? 목소리가 떨렸다. 박 변호사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께서 직접 쓰고 공증까지 받으신 조항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인께서 결혼식장에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아예 배제된다면 아드님은 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결혼식에 가지 않으면요? 그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미참석으로 간주돼 상속 이전 시기가 50세 이후로 자동 연기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조건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의 숨을 멈춘 채 다시 줄을 읽었다. 어머니를 버리는 아들에게 나는 쉽게 나의 평생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 민수 특유의 말투였다. 농담처럼 쓰여 있으면서도 한 글자 한 글자에 단단한 의지가 묻어 있었다.
그래서 형님께서는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언젠가 부인께서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곳에 와서 이 조항을 실행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앞에 글자가 흐려졌다. 민수 씨가 이런 것까지 준비했는지 몰랐어요. 형님은 늘 대비하는 분이셨죠. 특히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는 다시 서류를 정리하고 서랍에서 하나 더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강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 끝에는 검붉은 색의 밀랍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건 형님이 아드님에게 남긴 개인 편지입니다. 이 길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꼭 결혼식 당일에 직접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저도 읽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아무도 열어보지 마라, 아들만 읽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다만 형님은 이 편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 손바닥 위에 얹었다. 아주 가벼운 종이 조각인데 어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박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결혼식 당일 부인께서는 다른 하객들과 마찬가지로 식장에 들어가려고 하십시오. 만약 신부 측에서 막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제가 나서겠습니다. 부인께서는 굳이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나를 그냥 들여보내면요. 그때는 제가 아드님께 이 편지를 전달할 겁니다. 그 다음은 형님과 아드님의 몫이겠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몸속 어딘가에서 조금씩 잊고 지냈던 힘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네요. 그렇습니다. 부인께서 거기에 서 계셔야만 형님의 목소리가 도달할 수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안에 있던 얼음은 아주 조금 녹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민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나 안 지워질 거야. 당신이 그렇게까지 준비해둔 걸 그냥 버리진 않을게.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다. 아침부터 종일 울리던 카톡 단체방은 오늘 축하해요. 드디어 그날이네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같은 메시지들로 가득했다. 그 대화 속에서 내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단체방을 나와버렸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을 골랐다. 흔히 신랑 어머니들이 입는 색감 강한 한복 대신 나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다. 민수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꼭 한번 입어보라고 했던 단정한 남색 원피스와 진주 귀걸이,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내 나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연한 크림색 코트를 걸쳤다. 머리카락은 미용실에 가지 않고 내가 직접 낮게 묶었다.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았다. 나를 부각시키기 위한 날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지키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하객들이 로비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수진의 부모 쪽 친척들이 줄지어 서서 인증샷에 남겼다. 그들 사이에서 내 아들이 서 있었다. 검은 턱시도에 흰 와이셔츠, 잘 다듬어진 머리. 내 눈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았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미 한지간의 가장이 돼 신랑이었다. 나는 잠시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숨을 고르고 로비로 들어섰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때였다. 어머, 어머님. 수진의 어머니가 얇은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채 다가왔다.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입술 주변에만 걸려 있었다. 여긴 웬일이세요? 참 묘한 질문이었다. 아들 결혼식장에 와서는 안 될 사람에게나 어울릴 법한. 오늘 준호 결혼식이라길래요.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녀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 준호한테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오늘은 어머님이 안 오시는 걸로 정리된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 정리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나왔다. 수진 어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뒤쪽을 힐끗 돌아보았다. 입구 쪽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보호인원 혹은 경호인원. 예식장에서는 가끔 연예인 하객이나 혼잡을 통제하기 위해 쓰기도 한다지만 이 상황에서 그들이 왜 필요한지는 너무나 분명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분위기 망치면 안 되잖아요. 수진이도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어머님만 보면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양보요? 네, 안으로 들어가시지 말고 잠깐 여기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상황 보고 나중에 따로 준호랑 인사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나는 한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깐이라는 말은 대개 끝날 때까지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녀는 지금 나를 이 결혼식 사진과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중이었다. 아니요.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 아들 결혼식 하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딱딱한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래도 되겠어요? 정말 모두에게 부담되는 선택이실 텐데. 그때 뒤에서 높은 힐굽 소리가 다가왔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머리 위에 화려한 티아라를 얹은 수진이 나타났다. 아직 본식 전이라 그런지 베일은 올리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나를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보더니 눈썹을 치켜 세웠다. 어머님, 오시지 않으시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네가 그렇게 말했지. 나는 주머니 속에서 손을 꽉 쥔 채 대답했다. 나는 동의한 적 없고. 지금 와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녀는 웃음기가 전혀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님 안 오신다고. 갑자기 나타나시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아들 결혼식인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녀가 말을 잘랐다. 어머님이 오시면 저희 쪽 친척들이나 회사 사람들 눈도 있고 솔직히 이미지가 맞지 않아요. 저희가 준비한 전체 컨셉이 있는데 어머님까지 맞춰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미지, 컨셉, 결혼식이 아니라 마치 브랜드 런칭쇼 같은 단어들이었다. 경호팀. 수진이 손을 들어 입구 쪽 남자들을 불렀다. 잠깐만 여기서 어머님 모셔주세요. 안에는 못 들어가시게 해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중 한 명이 다가왔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말은 충분히 공손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오늘은 안쪽 출입이 조금 제한되어 있어서요. 신부 측 요청이 있어서. 내가 무슨 위험 인물이냐? 내가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 그냥 결혼식 보고 싶어서 왔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다. 수지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어머님,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늘 이렇게 본인 감정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누구 결혼식인지 생각 좀 해보세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을 어머님 감정으로 흔들어 놓지 마세요. 나는 네 감정을 흔들려 온 존재였니? 그녀는 대답 대신 입을 꾹 다물었다. 잠시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다. 사람들 수근거리는 소리, 웨딩홀 직원들 안내하는 소리, 배경음악까지도 뒤로 밀려났다. 그때였다. 낯익은 그러나 오래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짧은 두 음절이었지만 그 안에 든 힘은 놀라웠다. 모두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입구 쪽에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박현우 변호사였다. 한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예식장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놓는 것 같았다. 현우 변호사님, 내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그는 나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곧바로 수진과 그 어머니 그리고 경호 인원들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이분은 신랑의 어머니이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대한민국 법과 고인이 되신 신랑 부친의 유언에 따라 이분은 오늘 이 예식장의 당연한 하객이십니다. 누구도 출입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수진의 눈이 휘동그레졌다. 유언? 이욕? 네,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늘 이 자리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유언입니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유언장? 하고 작게 속삭였다. 그 말이 기사 제목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는 느낌이었다. 수지는 당황한 얼굴로 준호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준호 어딨어요?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지금 이 상황 좀 설명해줘요. 그때 웨딩홀 안쪽에서 신랑 대기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다. 그의 눈이 나와 박 변호사 그리고 경호팀과 수진을 차례로 스캔했다.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은 분명했다. 또 엄마야? 엄마 왜 또? 그의 말은 박 변호사가 가볍게 들어올린 손짓 하나에 막혔다. 강준호 씨, 변호사의 음성은 이번엔 조금 더 무거웠다. 지금은 어머님을 탓할 시간이 아닙니다. 아버님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류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붉은 밀랍 도장이 찍힌 그 봉투.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준호의 얼굴이 하얘졌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 네, 아들의 결혼식 날 본식 전에 직접 전달할 것. 이것이 고인의 분명한 요청이었습니다. 수진이 비웃듯 코를 훌쩍였다. 그분 정신 또렷할 때 쓴 거 맞아요? 아픈 분이 쓰신 거면 감정적으로 쓴 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그녀의 말을 단단히 잘랐다. 지금 읽어야 합니다. 결혼식 이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는 봉투를 준호에게 건넸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오늘 어떤 남편이 될지.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의 멈춘 채 내 아들이 봉투를 받아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밀랍을 떼는 사소한 소리마저 예식장 로비에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그는 봉투를 열고 접혀있던 종이를 꺼냈다. 한 줄, 두 줄, 눈으로 읽어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다. 준호 씨, 수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 사람 말 듣지 말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요. 사회자 기다리고 있고 하객들도. 조용히 해. 아주 낮고 하지만 분명한 한마디였다. 내가 알던 언제나 수진 눈치를 보며 웃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진이 굳어졌다. 준호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편지의 일부를 입 밖으로 읽기 시작했다. 준호야,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네가 내 엄마를 옆에 두고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일 거다.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너에게 이런 말을 편지로 남겨야 하는 상황이 참 서글프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주변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났다. 네가 어떤 여자를 선택하든 나는 그 여자를 존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내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건이 있다. 그 여자가 너에게 네 엄마를 부끄러워하라고 가르치는 순간이다. 내 가슴 어딘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어느새 시야가 흐릿해졌다. 네 엄마는 너를 위해 평생을 희생한 사람이다. 너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면서도 내 체면 지켜주려고 티도 내지 않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결혼식장에서 뒷줄로 밀어넣고 사진에서 빼고 사람들 눈에서 숨기려 한다면 너는 아직 남편이 될 준비가 안 된 거다. 준호가 읽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누군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에선가 어머 하는 중년 여성의 탄식도 들렸다. 수진이 이를 악물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이 결혼식에까지 간섭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다. 감정적인 편지 한 장으로 인생에 걸린 결정을 뒤집겠다고?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는 순간에도 네 엄마를 무시하고 그 여자의 표정만 보고 있다면 나는 내 아들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겠다. 준호가 다시 읽었다. 이번에는 수진의 나를 덮어버릴 만큼 크게.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의 대부분을 조건부로 남겨두었다. 네가 네 엄마를 결혼식의 중심에 두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이라고 당당히 말할 때만 비로소 너에게 이 재산을 넘기도록 해두었다. 그는 마지막 줄을 힘겹게 읽었다. 네 옆에 누가 서 있든 그 사람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사람은 네 엄마다. 그걸 잊은 네가 나는 가장 두렵다. 편지 끝은 마지막 인사 한 줄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한 줄을 읽기 전에 준호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종이를 쥔 그의 손등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뭐? 돈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지금 그걸 고르라는 거예요? 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동자 안에는 두려움과 후회와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돈 때문이 아니야. 그는 힘없이 말했다.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너무 맞아서 그래. 뭐가 맞다는 건데요? 내가 엄마를 이 자리에 세우지도 않고 아예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 그의 시선이 내게 향했다. 부드럽지도 편하지도 않은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보고 있다는 의식이 담겨 있었다. 엄마, 그가 입을 열었다. 나 미안해. 그 한마디에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요동쳤다. 서럽고 화나고 미안하고 고맙고 마치 몇 년치 감정을 한 번에 지진처럼 겪는 기분이었다. 나는 겨우 아주 작게 대답했다. 그래, 알겠다. 그 말이 곧바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옆에서 박현우 변호사가 조용히 첨언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전적으로 강준호 씨 몫입니다. 다만 고인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어머님이 이 예식의 일부가 아니라면 이 결혼 자체를 지지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이 배제되거나 모욕당하는 결혼식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이 신탁의 효력과 연결됩니다. 쉽게 말해 오늘 어머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비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 무게는 처음 내가 들어왔을 때의 그 불공평한 압박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책임의 무게였다. 수진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웃음처럼 허탈하게 허공에 흩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무시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준비하신 건요? 우리 친척들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건요? 다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준호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걸 다 무시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그동안 내가 무시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의 시선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 그리고 깨끗하게 말했다. 나 이 결혼 오늘은 못하겠다. 순간 모든 소리가 끊어졌다. 누군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수진이 나를 지나쳐 준호 앞으로 한 발 다가섰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 상태로는 못하겠어. 장난해? 그녀가 거의 비명을 질렀다.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한 게 얼만데, 우리 부모님이 여기다 쓴 돈이 얼만데, 당신 회가 사람들까지 다 초대했는데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돈 얘기 이제 그만하자. 준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단해져 있었다. 오늘 내가 제일 부끄러운 건 돈 때문이 아니야. 엄마를 사람들 눈앞에서 숨기려고 했다는 거야.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결국 당신 선택은 그거구나. 가난하고 촌스러운 엄마 편. 그녀는 내 쪽을 향해 손가락을 쏘듯 가리켰다. 평생 집안 이미지 깎아먹는 사람이랑 살겠다는 거네. 알겠어. 마음대로 해. 그녀는 벗어던지듯 부케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하얀 꽃다발이 로비 바닥에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이상하게 슬픈 슬로모션처럼 보였다. 나는 다시는 당신 같은 남자 안 만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드레스를 질질 끌며 로비를 박차고 나갔다. 그녀의 어머니와 몇몇 친척들이 허둥지둥 그녀를 따라 나갔다.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응. 아버지 말이 맞던 것 같아.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나는 좋은 남편이 되기 전에 좋은 아들이 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결국 흘리고 말았다. 늦었지 않아. 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늦었지 않아. 그날 결혼식은 자연스럽게 취소가 되었다. 하객들은 조용히 돌아갔고 웨딩홀 직원들은 빠르게 꽃장식을 치우고 의자를 접고 리허설에서 사용했던 장비들을 정리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행복한 시작을 위해 준비되었던 공간이 순식간에 아무 일도 없었던 장소처럼 비워져 갔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 식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간 뒤에야 준호와 나는 조용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길지 않은 소파와 작은 탁자, 그리고 구석에 놓인 커피 머신 하나뿐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지만 처음 몇 분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진짜로 미안해. 말로 다 안 되는 거 알아. 그래도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 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턱에 굳게 힙이 들어가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깊게 맞잡혀 있었다. 나도 알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처음부터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근데 행동은 그런 사람처럼 했잖아. 그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 있어. 인정하기 싫었는데 오늘은 인정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이랑 있을 때마다 엄마 얘기 나오면 그냥 얼버무리거나 화를 냈어. 엄마가 나 이런 사람으로 키운 거 아닌데. 우리가 사람을 키운다고 해서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언제나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크진 않더라. 네가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야. 오늘처럼 멈춰서서 돌아볼 수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헛웃음을 내쉬었다. 아버지 편지 읽는데 숨이 안 쉬어졌어. 그랬겠지. 마지막 줄까지 못 읽었어. 엄마 앞에서 그 말까지 읽으면 내가 너무 나쁜 놈이 될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편지 읽었다고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야. 나쁜 놈이 되는 건 그걸 읽고도 아무것도 안 바꾸는 사람이지. 그는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엄마, 오늘 나랑 집에 같이 갈래? 네 집에? 응. 엄마 집 말고 내 집. 그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나 오늘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엄마가 같이 있어주면 안 돼? 그 질문이 너무 아이 같아서 나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곧바로 눈물이 먼저 나왔다. 그래, 가자. 같이. 우리는 함께 웨딩홀을 나섰다. 문 앞에서 박현우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두 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는 준호를 향해 덧붙였다. 형님께서 기대하신 모습에 천천히라도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효도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모습일지도 모르겠네요.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직접 듣지 못해서.
편지는 때로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용히 웃었다. 잘 간직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뒤 준호와 나는 부엌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다. 하객들이 먹었을 법한 고급 뷔페 음식 대신 김치와 라면, 계란 하나 풀어넣은 국물이 식탁 위에 올라왔다. 엄마, 응? 나 이런 게 더 편한 것 같아. 나도 그래. 우리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러다 나는 가방에서 민수의 편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너도 아버지 편지 다시 볼래? 아까 아니, 그건 내 것, 이건 내 것.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내 편지에는 민수가 나에게 했던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병원에서 보냈던 날들, 내가 몰랐던 그의 두려움, 그리고 오늘 같은 상황을 상상하며 썼던 장황한 걱정들. 우리는 나란히 앉아 각자의 편지를 읽었다. 가끔 같은 부분에서 동시에 숨을 멈추고, 동시에 웃다가 동시에 울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수는 이렇게 쓰고 있었다. 미정아, 혹시 내가 없다고 해서 혼자 다 참으려고 들지 마라. 네가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이 널 만만하게 보는 날이 올까봐 그게 제일 싫었다. 네가 그래, 내가 나가는 게 편하겠지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리를 양보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제일 마음 아팠다. 이제는 그러지 마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네가 지켜라. 내가 옆에 없더라도 내 목소리가 네 옆에서 계속 말해줄 거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에서 민수가 웃고 있는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나 오늘 잘했지? 속으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응? 다시 처음부터 효도해도 돼? 나는 웃으면서도 눈물을 훔쳤다. 효도라는 거 거창한 거 아니다. 그냥 오늘처럼 진심으로 사과하고 같이 라면 먹고 얘기하고 그런 거면 충분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엄마 결혼식 사진도 같이 볼까? 그게 왜 갑자기 나오니? 엄마 결혼식 날 할머니가 어떤 얼굴로 서 있었는지 보고 싶어져서. 나도 언젠가 다시 누군가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 사람 옆에 엄마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에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래, 그때는 아빠 없이 우리 둘이 제대로 찍자. 나도 한 번쯤 예쁜 한복 입고 네 옆에 당당하게 서보고 싶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다. 잠과 잠 사이 어딘가에서 민수가 그 정도면 잘했다고 말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낯설었다. 누군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엄마, 깨셨어? 앞치마를 두른 준호가 고개를 내밀었다. 식탁 위에는 토스트 몇 장, 계란 프라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믹스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뭐야, 호텔 조식이야?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그는 머쓱하게 웃었다. 근데 시작은 이렇게라도 해보려고. 나는 의자에 앉아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평범한 식빵에 달걀 하나, 커피 한 잔. 그런데 어제 웨딩홀에서의 화려한 샹들리에와 꽃장식보다 훨씬 값진 아침처럼 느껴졌다. 준호야, 응? 아빠가 너 편지에서 뭐라고 했는지 나중에 들려줄래? 내가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네가 기억하고 싶어하는 부분만이라도.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우리 셋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엄마한테 읽어줄게. 아빠까지 포함해서. 셋이? 응? 어차피 우리 대화마다 아빠는 무조건 끼어 있을 거잖아. 나는 웃다가 또 울 뻔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 위에 서 있게 되었다. 수진과의 결혼은 깨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뒷말은 당분간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요즘 누가 부모 말 듣고 결혼하냐, 아버지가 참 간섭이 심하시네, 며느리 될 사람 불쌍하다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자기 뿌리를 부끄러워하며 사는 사람이다. 진짜 외로운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내 자리에서 조용히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민수가 남긴 편지와 그날 예식장 로비에서의 일들은 내게 또렷이 알려졌다. 나를 지우려 했던 결혼식은 사라졌다. 대신 내가 다시 내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 곁에서 아직 서투르고 상처투성이지만 나를 다시 바라보는 아들이 서 있었다. 그 아이와 함께라면 언젠가 정말로 웃으면서 다른 결혼식장에 들어갈 날도 오겠지. 이번에는 뒷줄이 아니라 정면에 서서 숨지 않고 고개를 들고 그리고 누가 묻기 전에 먼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신랑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제가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